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처음 처갓집에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어딘가 이상했다.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의 시선이 엇갈렸고 무엇보다도 내 아내가 변한 듯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살인자의 집안에 겁도 없이 함부로 장가를 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아내가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할머니는 내게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죽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내가 멍청하기 짝이 없구나. 나는 말을 잃었다. 장모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내게 다가와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님이 요즘 정신이 좀 치매가 오셔서 그래요. 하지만 그때 나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치매라면 가족들은 부인할 텐데 왜 모두가 침묵하는 걸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이상했다. 장모님은 나에게 닭다리를 챙겨주었지만 장인어른은 오로지 마른 반찬만 드셨다. 아무도 그에게 메인 요리를 권하지 않았다. 내가 장인어른의 접시에 갈비를 올려놓자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처형은 젓가락을 놓았다. 아, 고맙네. 장인어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웃겨 정말. 당신은 손이 없어? 뭘 사위가 주는 걸 해실해실 웃으면서 받아먹고 있어? 장모님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나는 당황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그냥 제가 장인어른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아내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장모님의 눈치를 살폈다. 제부 마음은 알겠는데 아버지께서 알아서 잘 챙겨 드시니까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매일 농사일로 땀을 흘리시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다들 장인어른을 그렇게 대하는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신 거야? 아내는 내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를 두둔하면 오히려 아빠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었어. 나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살인자의 집안에 나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갔다. 처음엔 단순한 후신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나는 장인어른을 둘러싼 분위기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장인어른은 마당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흙 묻은 손을 털어내며 웃었지만 가족들은 그를 애써 외면하는 듯했다. 처형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다른 곳을 쳐다보았고 장모님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마당에서 장인어른과 함께 농작물을 정리하던 중 나는 그의 손등에 남아있는 흉터를 보았다. 장인어른, 손등에 있는 건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장인어른은 순간 움찔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 이거 그냥 오래전 일이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당혹스러움이 스쳐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별거 아니라면서 왜 저렇게 당황하지?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장인어른을 돕겠다고 방 안에서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장롱 안쪽에서 접힌 긴팔 셔츠 더미를 발견했다.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는 그가 떠올랐다. 순간 장인어른이 방으로 들어왔다. 내 손에 들린 셔츠를 본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아, 장인어른.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급히 내 손에서 셔츠를 받아들며 말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밖에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낮고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장인어른이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등의 흉터, 한여름에도 긴팔만 고수하는 습관, 할머니의 살인자라는 외침, 가족들의 침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이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장인어른을 향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 장인어른을 둘러싼 이상한 거리감과 집안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나는 주저하다가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정말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신 거야? 아내는 눈을 피했다. 그냥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우리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단 한 명도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장인어른이 마당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고 계셨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입가에 문 담배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줄 알고 계셨는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비벼 끄려 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섰다. 장인어른,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장인어른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결국 그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자네도 나 때문에 잠 못 드는 건가?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묵직한 감정이 목에 걸린 듯했다. 그냥 가족들이 장인어른을 왜 그렇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긴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자네도 알게 되면 나처럼 살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욱더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 가족들이 감추는 이야기, 그리고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를. 다음 날 나는 장인어른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혼자 묵묵히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그를 돕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듯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그를 스치듯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도와드리겠다며 장화끈을 묶고 장인어른 옆에 섰다. 괜찮아. 자네는 와서 쉴 법도 한데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장인어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팔에 있는 작은 상처들을 발견했다.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라 오래된 흉터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인어른, 이 상처들은 다 뭐예요? 그는 멈칫하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자네가 알 필요 없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쯤 되니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장인어른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와 깊이 연관된 것임을. 그날 밤 나는 처형의 집 마당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 사람 아직도 태연하게 살아있어.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척하고 지낼 수가 있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것은 장인어른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가족들이 쉬고 있는 틈을 타 장인어른의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장인어른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장인어른. 내가 부르자 장인어른은 사진을 황급히 감추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깊은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제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왜 장인어른을 그렇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상처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감춰두었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장인어른과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뒷배경이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웠다. 이 사람이 누구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인어른은 손끝으로 사진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리고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마치 오랫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어. 공장이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 그런데 그날만 아니었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드디어 오래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이 그 사진 한 장에 응축된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 난 그곳의 반장이었고 내 친구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지.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하지만 결국 나는 그 꿈을 산산이 부숴버렸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공장 설비가 노후화되기 시작했어. 사장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게 불씨가 되었지. 갑자기 기계가 멈추고 불꽃이 튀었어. 거기까진 흔한 고장이었지만 문제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친 듯했다. 우리는 모두 불안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기계를 다시 가동해야 했지. 사장은 내 친구에게 명령했어. 그리고 나는 그걸 막지 못했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때 그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어. 불꽃이 퍼졌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난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어. 하지만 내 친구는 끝내 나오지 못했어.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장인어른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 일 이후로 난 살인자가 되었어. 가족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내 친구의 가족은 날 원망했고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 하지만 난 도망칠 수도 없었어.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가 감당해온 무게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왜 가족들은 아직도 장인어른을 외면하는 걸까요? 사고는 장인어른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장인어른은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웃었다.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극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마지막 조각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장인어른을 바라보았다.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의문이 남았다. 그 사고가 단순한 기계 결함 때문이라면 왜 가족들은 여전히 장인어른을 냉대하는 걸까? 왜 처형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걸까? 장인어른은 말끝을 흐리며 깊은 침묵 속에 빠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닫았다.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혹시 사고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감정을 삼키는 듯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고가 난 다음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 하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사고로 친구는 목숨을 잃었고 다른 직원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그런데 문제는 내 친구의 가족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인어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남겨졌지. 난 그들에게 사죄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 진심이 통할 리 없었지. 내 친구의 아내는 나를 볼 때마다 울부짖었고 그의 아이들은 나를 피했어. 마치 나를 저주라도 하듯이. 장인어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럼 처형이 유독 장인어른을 미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형과 그 사고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그제야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내 친구의 딸, 그녀는 처형과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어. 둘은 늘 함께였고 마치 자매 같은 사이였지. 그리고 그 사고 이후 그녀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장인어른을 바라보았다. 설마 맞아. 처형에게 나는 단순한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한 존재였어. 내 실수로 그녀의 가족이 무너졌다고 믿고 있지. 그래서 날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정의 붕괴였고 그 중심에 장인어른이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이 가정의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장인어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처형이 장인어른을 원망하는 이유가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그럼 그 친구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장인어른은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내는 사고 몇 년 후 결국 떠났어.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직 남아있지. 나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요? 그래, 내 친구의 아들, 내 처형의 친구였던 아이의 오빠.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지켜봤어. 사고 이후 마을에서 살아남은 가족은 그 아이뿐이었고 그는 나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지. 나는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처형이 장인어른을 원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장인어른의 친구였던 남자의 아들. 그가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그를 만나봐야겠다고. 나는 장인어른의 친구 아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냉대하는 이유였다. 처형과 마을 사람들이 장인어른을 원망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정작 장모님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원망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분노에 가까웠다. 나는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다. 장모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 단순히 사고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살짝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사고 이후 아빠는 무너졌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죄책감에만 빠져 있었어. 우리 집이 무너져 가는데도 엄마가 혼자서 버텨야 했어. 엄마는 아빠가 우리를 저버렸다고 생각해. 사고 이후에도 가족을 위해 싸웠어야 하는데 아빠는 그냥 침묵했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를 감싸주지도 않았어. 오히려 우리가 아빠를 감싸야 했어. 아내의 말이 끝나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인어른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장모님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은 장인어른 친구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이 마을에 남아있고 장인어른을 누구보다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야 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장인어른 친구의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가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장인어른 친구의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 아내는 내 질문을 듣고 살짝 망설였다. 마을 끝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 몇 년 동안 거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마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장인어른을 향한 원망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갈 곳이 없어서였을까?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마을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그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몇몇은 흘끔거리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예상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억눌린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누구죠? 나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내가 누구인지 말했다. 그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다. 그와 마주 앉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는 합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인어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고가 모든 걸 바꿨다는 것도요.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엔 분노보다는 지친 흔적이 더 짙었다. 난 평생 그분을 원망해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분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래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 가족은 그 사고로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장인어른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오랜 감정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장인어른을 만나면 그분도 내 얼굴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겠죠.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장인어른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며칠 후 우리는 장인어른과 친구의 아들을 만나게 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순간이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친구의 아들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고도 길었던 시간이 놓여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장인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친구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장인어른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친구의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내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어요. 남겨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면 답이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더군요. 장인어른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듣고 있다는 듯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장인어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난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내 실수였다고 생각했고 내가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도 너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친구의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장인어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스스로를 그만 탓하세요.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심이 서로에게 닿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완전한 용서란 없을지라도 이제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장인어른과 친구의 아들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뒤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한결 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손끝에 남은 오래된 흉터가 그의 과거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과거처럼 움츠러들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자기 책망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형은 처음에는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바꿔갔다. 장인어른이 아무 말 없이 밭일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이 늘었고 장모님도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비록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의 그릇에 반찬을 더 챙겨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장인어른에게는 충분히 큰 의미였다. 그리고 친구의 아들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때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장인어른을 다시 마주하면서 자신도 더 이상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장인어른과 친구의 아들은 마을 길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동안 서로를 피하던 시간이 길었기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망설였다. 밭일 하러 가십니까? 장인어른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친구의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그럼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구나. 그날 이후로 마을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다.